워싱턴의 한 회의실,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설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테이블에 올려놓은 일본의 초강수는 그 사람들을 압도했죠. 이 자원에 15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일본이 수소 시대의 패권을 싹 다 먹겠다며 국가를 통째로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소 에너지 기술을 장악하겠다는 일본의 결의에 그 어떤 나라도 나서질 못하는 상황. 바로 그때 아무도 주연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조용히 분위기를 갈라놓은 것이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이 나라가 나서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빈겁대기만 남아버린 일본. 한국이 일본의 20년 계획을 무너뜨리고 실리를 챙겨버린 것이었죠. 일본은 고속도로를 깔아놓았지만 결국 왕좌에 오른 나라는 한국이었다. 2026년 현재 결국 전 세계 발전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일본의 배가 아닌 한국이 만든 터빈이 되어버린 것. 이건 단순히 국뽕이 차오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50년 먹거리를 한국이 전부 긁어와버린 역대급 사건이었죠. 도대체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이었고 어떻게 거액을 들인 일본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설비 내년부터 운영하면 규제 위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화상회의 화면 속 수십 명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닥쳤을 때도, 가스 공급망이 붕괴됐을 때도, 전력 대란이 터졌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문제라면 엔지니어가 풀면 되고 돈 문제라면 협상하면 된다는 믿음이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만큼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발전사 CEO들이 참석한 긴급 화상회의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LNG 발전소가 죄가 되는 시나리오, 즉 탄소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투자 중단, ESG 리스크 폭발이 동시에 현실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Stranded Asset이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반복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좌초자산, 쉽게 말하자면 가치가 증발해버린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수천 개의 가스터빈,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아니라 고철로 전락하는 상황이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얼어붙은 건 재무 담당 임원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철거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큰 벌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철거 충당 부채라는 단어는 단순한 회계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발전소를 부셔야 한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인프라를 규제를 따르기 위해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회의 참가자 전원의 얼굴을 동시에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 수십 년의 투자와 경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무력감이 그 얼굴들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내내 수많은 에너지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법과 금융과 여론이 동시에 목을 조르는 공포였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셋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메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D.C.에서 국제에너지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등장했고 그들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부터 회의장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거대한 운반선의 이미지와 함께 해상수소 고속도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액화해 운반선으로 싣고 전용 터미널을 통해 분배하는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금액은 150조 원 규모였습니다. 150조. 그 숫자 앞에서 회의장은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여러 기관의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도 잠시 안도했습니다. 좌초자산 공포에 짓눌려 있던 그 순간 적어도 누군가는 미래를 향한 길을 깔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표면적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에너지는 결국 물류라는 오래된 격언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공급망을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논리는 30년 경력에 저도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저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인프라 우선, 위험, 수요 불확실성. 그 메모가 나중에 제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그 순간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될 즈음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소를 실제로 대규모로 태울 수 있는 연소 기술은 준비됐습니까? 일본 측은 말을 흐렸습니다. 공급망이 먼저라는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고 구체적인 연소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이 혼소 비율을 크게 올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전략 책임자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혼소는 그냥 쇼입니다. 스케일업은 불가능하고 연소는 전통 강자들의 영역입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웃음의 흐름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위험을 오래 다룬 사람은 비웃음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30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다뤄온 직감이었습니다. 큰 판은 언제나 남들이 무시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법칙이었고 저는 그 법칙을 체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그날 회의장에서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보안 단말기에 검증 요청 딱지가 붙은 내부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수소 59.5% 혼소 실증 성공. 충남 대산의 한 발전소에서 진행된 실증 시험 결과였습니다. 제 첫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오류다. 59.5%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지만 그 규모의 터빈에서 그 안정성을 달성했다는 건 당시 업계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수소 비율이 높아질수록 역화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 안정 운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연소, 제어 기술이 완전히 다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말미를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측정 데이터, 배출 수치, 운전 안정성 기록이 상세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일본이 깔고 있는 그 거대한 길보다 한국이 붙잡은 이 작은 심장이 훨씬 먼저 돈이 된다는 것을. 생산이 아무리 완벽해도 태울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급망의 끝은 결국 연소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소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수소시대의 진짜 심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일본의 150조는 도착지도 없는 고속도로가 된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새벽이 깔리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한 장이 제 30년 경력의 관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일본의 전략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내부 전략 점검 회의에서 일본의 150조 수소 공급망 분석 보고서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생산부터 액화, 운송, 저장까지의 흐름은 완벽했습니다. 단계마다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일정 계획도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발표 자료 안에서 일본의 자신감은 곳곳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운반선의 규모, 터미널 설계도, 호주와의 협력 계약 현황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압도당할 만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서 논의가 멈췄습니다. 그 수소를 대량으로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연소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측 담당자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공급은 완성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공백이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닙니다. 공급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전체 구조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배가 항구를 떠났는데 목적지에 부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두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관한 분석 자료였는데 그 안에 딱 한 줄이 제 시선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 개조 기반 수소 전환 모델, 레트로핏.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트로피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풀어보았습니다. 발전소를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송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재교육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연소기만 교체하면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접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건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전 세계 발전사가 두려워하는 그 단어, 좌초자산 공포에 대한 정치적 해답이었습니다.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엔지니어링의 언어이기 이전에 정치가들이 유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정치가들이 원하는 것은 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유권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기존 발전소를 유지하면서 탄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재무적 이익이자 정치적 생존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래의 도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도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소 연소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세부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냥 숫자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소 방식 설명을 읽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기존의 수소 연소 방식은 대형 단일 화염을 사용합니다. 한 개의 크고 강한 불꽃으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수백 개의 미세한 화염을 분산시켜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크로 단위의 다중 분사 구조, 화염을 쪼갠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천재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염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압력이 조금만 변해도 불안정해지고 역화 위험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반면 수백 개의 작은 화염은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역화를 방지하면서도 출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질소산화물 배출을 6에서 9ppm 수준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얻어낸 비결이었습니다. 별도의 저감 장치도 없이 저는 그 수치 앞에서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6에서 9ppm.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연소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꽃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나눠서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 그 발상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소 대규모 연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의 전략에 본질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 일본 측과 비공개 회동이 잡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59.5%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의 연소 기술 일정은 언제입니까? 일본 전략 책임자는 잠시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보다가 답했습니다. 혼소는 결국 쇼입니다. 100% 전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100%를 달성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답이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일본이 연소 기술의 현실적 한계를 내심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존심은 전략을 가리는 최후의 장막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내부 메모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수소 전략 개정, 연소 리더십 위험. 핵심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공급망이 아니라 연소 기술이 병목입니다. 수요를 독점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그 병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연소 표준이 될 수 있다. 자판을 두드리면서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수소 패권 서사의 균열을 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이 처음으로 이 경쟁의 방향을 재정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공급망이 아니라 연소 기술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6에서 9ppm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외교적 발언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화면을 닫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병목을 누가 먼저 움켜쥐느냐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59.5%를 달성했다는 보고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 개인 보안 단말기에 긴급 보고서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수신 시각은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저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100% 수소 전소 성공. 화면을 3번 확인했습니다. 혼소가 아니었습니다. 59.5%도 아니었습니다. 천연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순수 수소만으로 터빈을 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전소! 저는 그 두 글자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 100% 수소 전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소는 연소 속도가 천연가스보다 훨씬 빠르고 역화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대형 터빈에서 100% 수소를 태운다는 건 통제할 수 없는 폭발 반응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연소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순간 터빈 내부 금속이 견디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압력 변동이 발생하면 불꽃이 역방향으로 밀려 들어가는 역화가 터지고 그 순간 터빈 전체가 파국을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그렇게 단호하게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즉시 검증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를 해부하는 수준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확인 항목은 4가지였습니다. 연속 운전 시간, 역화 발생 여부, 금속 변형률, 그리고 질소 산화물 배출 수치. 결과가 돌아왔을 때 검증팀의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터빈은 안정적으로 운전을 지속했고 역화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속 변형률은 기존 천연가스 운전 시와 비교해 허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소 산화물 배출 수치는 6에서 9ppm. 별도의 저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험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발전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이미 상용화의 문턱에 와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증팀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측정 조건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있는지, 즉 최적 환경만을 골라 실험한 건 아닌지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명확했습니다. 실제 개통 부하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이며 부하 변동 구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찍은 기념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검증팀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저는 즉시 워싱턴 제 소집 전략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는 며칠 뒤 열렸고 일본 전략 책임자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100% 전소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의 연소기술 상용화 일정은 언제입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답했습니다. 지속운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기 실증과 상용화는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검증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검증 이미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침묵은 불과 몇 초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자신감이 균열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럼에서 박수를 받던 그들의 자신감이 테이블 위에 보고서 한 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 사이에
유럽의 발전사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요청해 왔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발전사들의 내부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보고서의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소 수요는 연소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소의 수요는 공급 인프라가 아니라 연소 기술의 역량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일본의 전략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수소를 운반하는 거대한 길을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길 끝에서 수소를 태울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빠릅니다. 정치보다 빠르고 외교보다 빠르고 자존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들은 이미 연소 기술을 가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150조 투자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수요처 미확정, 대형 연소기 상용화 일정 불투명, 기존 LNG 발전소 개조 모델 부재. 반면 한국의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를 즉시 개조할 수 있고 초기 시장에 바로 진입 가능하며 좌초자산 공포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일본이 미래를 위해 길을 깔고 있을 때 한국은 현재의 시장에서 수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그 순간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업계 오래된 격언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건 가장 큰 공급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수요를 창출하는 자다. 그리고 저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소 시대의 왕은 생산자가 아닙니다. 태울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확신하던 그 새벽의 공기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워싱턴의 도심이 아직 잠들어 있던 시간,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처음으로 세계 수소 에너지 패권의 방향을 새로 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박수를 받던 그 포럼에서 비웃음을 샀던 나라가 불과 몇 달 만에 급한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100% 전소 성공 발표 이후 3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의 물밑에서는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식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용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 안정성 검증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논리, 그들의 발표는 변함없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국제 포럼에서도 일본 대표단은 흔들림 없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수소 시대는 오지 않는다. 공급망이 먼저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공개 발표와 내부 자료의 온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호주와의 수소 공급 계약은 체결되어 있었고 운송선 증설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2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형 수요처 확보 실패, 그리고 발전소 개조 파트너 부재. 공급망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공급망의 끝에 받아줄 시장이 없었습니다. 발전소들이 수소를 대량으로 받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오래된 에너지 업계의 공식을 떠올렸습니다. 길은 완성됐는데 도착지가 없다. 그것이 일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수소를 대량으로 태울 수 있는 시장은 한국이 먼저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망은 거대한 창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채울 시장이 한국의 레트로핏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발전사 실무자들이 한국 기업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공개 발표도 공식 협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무 수준의 기술 교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로 요약됐습니다. 기존 LNG 터빈, 연소기 교체만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 측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송전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터빈 교체 비용은 신규 건설 대비 40% 수준입니다.
가동 중단 기간은 최소화됩니다. 유럽 실무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력 공급 불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를 철거하지 않고도 탄소 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출구였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 접촉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일본 전략 책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한동안 와인잔을 돌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연소 기술을 가속화한다면 미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소 기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평범한 저녁 대화가 오갔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공개되지 않을 것도, 그리고 게임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도. 그 비공개 회동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미의 한 중형 LNG 발전소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소 혼소 개조 계약 체결. 공식 발표는 짧고 조용했습니다. 금액도 일본의 150조 인프라 투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약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이 미래 인프라를 선언하는 동안 한국은 현재 발전소에서 실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두 글자, Comillimeter RCL Deployment, 상업적 배치. 그 문구가 일본 전략의 핵심 논리를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의 실체는 논문이 아니라 계약서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청사진도 실제 계약서 한 장의 무게를 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계약서 사본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시작된 곳에는 반드시 다음 계약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계약은 가장 어렵고 두 번째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를 이미 따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부 전략 문서 최종 수정본을 열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수소 리더십은 연소 배치 속도에 달려있다. 수소 패권은 누가 먼저 연소 기술을 실제 현장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연소 표준을 먼저 만드는 국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방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정치적 민감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패권은 소리 지르는 쪽이 아니라 먼저 돈을 버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일본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150조라는 숫자는 여전히 빛났고 공급망 완성의 청사진은 변함없이 정교했습니다. 발표장에서 박수를 받는 쪽은 아직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가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 균열은 폭발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각판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동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산해야 할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시하면 뒤처지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경외스럽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판을 읽어온 저조차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이 뒤집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의 조용한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불꽃을 쪼개고 화염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불가능이라 불렸던 것들을 하나씩 숫자로 증명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언제나 자존심을 이깁니다. 한국이 첫 상업 계약을 따낸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이 조용히 묻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고 발표도 짧았으며
언론의 주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계약했는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며칠 안에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작은 계약 하나가 업계 내부에서는 커다란 신호로 읽힙니다. 첫 번째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현실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업계에 오랜 경험칙이 있습니다. 첫 계약이 나오면 두 번째는 더 빨리 온다. 일본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수소에너지 정상회의가 열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는 자리였지만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략 책임자가 연단에 올랐을 때 저는 그의 발언이 기술 설명이 아니라 프레임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상용화에는 충분한 시간과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접근은 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성급하다. 일본은 책임감 있는 리더다. 그리고 국제 언론 일부가 그 프레임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도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안전성 우려 제기라는 문구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속이 불편했습니다. 기술을 데이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데이터보다 먼저 여론이 움직입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신뢰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발전사 경영진은 엔지니어이기 이전의 경영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적 실패만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했다는 비난,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책임, 이사회와 주주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일본의 공세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불안감을 판매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의 공세는 언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로비가 강화되면서 미국 의회 일부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공급망 안정은 일본이 보장한다. 전략적 동맹은 일본과 함께해야 한다. 연소 리스크는 한국에 있다. 그 메시지는 기술 문제를 동맹 문제로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저에게도 내부 메모가 전달됐습니다. 정책 판단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음.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에너지 안보 정책을 다뤄온 저는 이런 압박의 구조를 잘 압니다. 기술이 불리할 때 정치를 꺼냅니다. 데이터가 막힐 때 동맹을 꺼냅니다. 그것은 세련된 전략이지만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잃었을 때 나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압박의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산업표준을 둘러싼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열세에 놓인 쪽이 정치적 동맹과 외교적 압박을 무기로 꺼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일본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방안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감정으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현실로 설계됩니다. 한편 한국은 그 모든 공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반박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연속운전 72시간 기록, 금속 피로도 분석 결과, 질소산화물 수치 측정값, 열 분포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순서대로 공개됐습니다. 수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만큼 강한 언어도 없습니다. 감정은 반박할 수 있지만 숫자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용화 문턱이라는 평가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급하다고 불리던 기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비된 기술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립에너지 연구소는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제출된 데이터는 상업적 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일본의 안전성 프레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중형 LNG 발전소와의 수소 혼소 레트로핏 계약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번에는 상업적 배포라는 단어가 계약서 첫 줄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래 인프라 선언과 한국의 현재 매출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두 전략의 차이는 이제 말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언과 계약서는 다릅니다. 비전과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후자를 먼저 신뢰합니다. 워싱턴에서 공개 패널 토론이 열린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와 그리고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자신의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공급 없이는 소비도 없습니다. 수소 시대는 공급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인 후 답했습니다. 소비가 없다면 공급은 자산이 아닙니다. 회의장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수요는 연소 기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토론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내부 문서 안에만 담아두었던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장의 몇몇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일본 대표의 눈이 잠깐 좁아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데이터가 옳았고 이번에도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여러 발전사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술, 실제로 우리 발전소에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있었고, 이미 데이터가 있었으며, 이미 72시간의 연속 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그 전쟁은 회의장이 아니라 발전소 현장에서, 언론이 아니라 계약서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토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 기세를 어디까지 밀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극한의 시험장에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공개 토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에 울리는 보안 단말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열었을 때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해외 산업 전문 블로그에 게시물 링크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Korean Hydrogen Turbine Experiences Instability During Stress Test. 한국의 수소 터빈이 극한 시험 중 불안정 현상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성자는 불분명했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만에 일본 언론이 해당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련 SNS 채널에서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성 의문, 상용화 성급했나, 검증 부족 지적 잇따라 제 사무실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즉각 한국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블로그 내용에 어떤 사실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분위기는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여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인식이 먼저 굳어버리는 것. 그것이 정보전의 본질입니다. 저는 30년 경력 동안 이런 방식의 공격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할 때 데이터가 아니라 의혹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의혹은 반박하기 가장 어려운 무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을 앞둔 발전사 경영진에게 그 불확실성은 서명을 보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만약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다면 한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100% 전소 성공도 72시간 연속 운전 기록도 상업 계약도 모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폭발이면 끝이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실패는 수백 번의 성공을 지웁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일수록 그 기준은 더 가혹합니다. 기존 기술은 수십 년의 신뢰가 완충제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단 한 번의 사고가 시장 전체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부를 향한 해명 발표보다 먼저 극한 부하 시험 재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말보다 데이터, 해명보다 증명. 에너지 업계에서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된 실증으로만 쌓입니다. 한 번 보여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극한 조건에서 다시 또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시험 조건은 최대 출력 상태, 급격한 부하 변동 구간, 고온 환경 지속, 그리고 장시간 연속 운전이었습니다.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모두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의 실시간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될수록 숨이 조여들었습니다. 터빈 내부 온도 데이터, 압력 변동 수치, 연소 상태 모니터링 값이 시간대별로 보고됐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극한 시험의 위기는 중반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재료 피로가 누적되고 열팽창이 한계에 가까워지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겹치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의 집중력도 그 구간에서 흔들립니다. 12시간을 버텨온 엔지니어가 24시간을 넘길 때, 30시간을 넘길 때 느끼는 피로감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가 판단 속도를 늦추고 늦어진 판단이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 38시간이 지났을 때 경고가 울렸습니다. 연소 진동, 수소 터빈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연소 진동은 불꽃이 규칙적인 패턴 대신 불규칙하게 맥동하는 현상입니다. 그 진동이 터빈 구조물과 공명하기 시작하면 금속 피로가 급격히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역화 또는 구조적 파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화는 불꽃이 연소기 안으로 역방향으로 밀려드는 현상입니다. 그 순간 압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수천 도의 화염이 설계되지 않은 방향으로 쏟아집니다. 대형 터빈에서 역화가 발생하면 단순한 장비 손상이 아닙니다. 현장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수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위험 구간을 향해 천천히 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꽃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이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38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정밀하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다중 분사 밸브의 궤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마이크로 화염 각각에 공급되는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실시간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분산된 화염 구조가 이 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일 대형 화염이었다면 진동이 발생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작은 화염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었습니다. 진동이 발생한 구간의 화염을 조정하는 동안 나머지 화염들이 전체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파트가 흔들려도 나머지 파트가 곡을 이어가는 것처럼 분산된 구조가 전체의 안정성을 지켰습니다. 연소 진동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변동이 안정됐습니다. 온도 분포가 균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 완료. 최종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내쉬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터빈 손상 없음, 금속 변형 없음,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 안정적 유지. 단 한 줄의 이상 기록도 없었습니다. 루머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제게 말해준 것은 단순히 기술의 안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패닉하지 않고 수백 개의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며 38시간의 피로를 넘어서 조용히 위기를 통과해낸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라면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비공식 경로로 입수된 일본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제게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연소 기술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대형 터빈 스케일업에 예상보다 큰 난항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수요 계약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그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배치를 안정화하면 지렛대가 이동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이동했다. 72시간 연속 운전이 완료된 그 순간 지렛대는 이미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내부 문서에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못하는 조직이 쓰는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입니다. 가정법으로 쓰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현재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내려놓으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시간째 울렸던 경고음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을 조용히 잠재운 사람들의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권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폭발음 없이. 그리고 그 이동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극한 시험이 끝나고 업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업계가 아니라 IT 업계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범주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것이 에너지 안보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문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규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구량이 중소도시 하나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무정전 공급, 탄소 배출 제로, 안정적인 기존 전력망 연결. 저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읽으면서 천천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멈추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 1초의 전력 공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비용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규모에 맞게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고 현재 기술로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은 인허가 절차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AI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LNG는 탄소 규제에 걸립니다. 탄소 배출 제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당시 기준으로 단 하나였습니다. 대형 수소 가스터빈.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생존 문제였습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시점에 전력 공급이 병목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력회사 내부 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저부하를 보장할 수 없다. 그 문장은 수십 년간 재생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여온 업계 전체에 대한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방향이 틀린 게 아닙니다. 속도가 현실을 앞질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며칠 뒤 글로벌 IT 기업 CEO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그 발언이 에너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빅테크가 에너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소 제로, 24시간 안정 공급, 기존 전력망 연결 가능. 그 조건들은 이미 한국이 증명해온 기술이 가진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LNG 발전소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에 즉시 연결됩니다. 수소 연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터빈 발전은 간헐성이 없습니다. 24시간, 날씨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소 에너지 전환의 수요자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많은 자본을 움직이는 산업에서, 그리고 그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을 이미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산이 380메가와트급 100% 수소 전소 터빈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80메가와트. 단일 발전소로 대도시 하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용 모듈 설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기존 LNG 발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발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소가 AI의 척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수소 혼소는 쇼라는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척추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당장 가동시킬 수 있는 연소 기술은 없었습니다. 수소를 운반하는 바에는 있었지만 그 수소를 즉각적으로 대량 연소의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I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규제도, 동맹도, 자존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빅테크는 빠릅니다. 시장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빠른 시장은 준비된 기술을 먼저 선택합니다. 북미의 한 데이터 센터 개발사가 비공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간결했습니다. 상용화 일정 충족 시 우선 협상권 부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MOU 하나가 전략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권을 가진 쪽은 이미 다음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패권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시장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기술을 가진 쪽은 단숨에 표준이 됩니다. 한국은 그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수소 혼소 실증에서 시작해 100% 전소를 거쳐 극한 시험을 통과하고 첫 상업 계약을 따낸 뒤 AI 전력 수요라는 역사적 기회 앞에 준비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의 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선언한 그 150조의 길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지를. 그 길의 끝에 부두가 생겼을 때 이미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항구를 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를 짓는 사람들의 얼굴이 저는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MOU 소식이 알려진 후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미에서 첫 레트로핏 계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에서도 연쇄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발전사들이 차례로 기술 협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붙었습니다. 1기, 3기, 7기, 12기. 각각의 발표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례가 아니라 추세가 됩니다. 저는 내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추세입니다. 그 말이 워싱턴 내부의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각 계약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 설비를 유지하면서 연소기를 교체해 수소 혼소로 전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소까지 이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철거 없이 송전망 유지, 인력 재교육 최소화. 그것은 좌초자산 공포에 시달리던 발전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였습니다. 유럽의 탄소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고 발전사 경영진은 기존 인프라를 살리면서 규제를 통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트로핏 모델은 그 답을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술표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3가지였습니다. 수소 터빈 연소 안전기준, 배출 허용 수치, 그리고 개조 설계 표준. 저는 그 회의의 의미를 즉각 알아챘습니다. 표준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표준은 기술보다 강합니다. 표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술이 표준의 기초가 되면
그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됐을 때 그 기초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충남 대산의 실증 기록, 72시간 연속 운전 데이터, 극한 부하 시험 결과, 질소산 화물 수치, 측정값, 모두 한국의 실증 자료였습니다. 표준 초안이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표준을 쓰는 나라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패권 이동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 선언이 아니라 기술 표준으로 이루어지는 패권 이동. 일본은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략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단독 패권 전략을 수정하고 연소 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처 확보를 위한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자존심은 남아 있었지만 전략의 방향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전략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그 조직은 이미 전환점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략 문서가 개정됐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수소 공급 동맹이라는 표현이 수소 배치 파트너십으로 수정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공급 중심에서 배치 중심으로, 인프라 중심에서 현장 적용 중심으로 미국의 에너지 전략 축이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에 최종본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서명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세계 에너지 패권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수소 전소 터빈의 상용 가동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전사 임원, 정부 관계자, 투자자, 엔지니어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터빈이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이 점점 커지면서 출력이 상승했습니다. 계기판에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연결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도시의 전등이 켜졌습니다. 탄소 배출 없이. 그 순간의 침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이라 불렸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어울립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박수를 받았던 그 150조의 선언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운반선의 이미지와 해상수소 고속도로라는 문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던 문장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일본의 150조는 도착지도 없는 고속도로가 된다. 그 문장이 맞았습니다. 길은 완성됐지만 도착지는 다른 곳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을 떠나면서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 때 한국은 심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결국 심장을 선택했다. 패권은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표준으로 옵니다. 일본은 길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만든 나라는 조롱받던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해 데이터로 싸우고 극한에서 증명하고 조용히 계약서를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순간을 30년 경력 동안 딱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 모두 그 변화는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계 최강 대국들이 에너지 패권을 두고 다투는 무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하나, 숫자 하나로 그 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롱을 자존심으로 받아치지 않고 불꽃을 쪼개는 기술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고 그 가능성을 표준으로 바꿔낸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